월요일 오후 바쁘신 시간에도 날씨가 궂은 가운데에서도 이번 컨퍼런스에 참여해 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빅데이터를 통한 사회혁신에 관심 있으신 여러분들, 또 오마이뉴스 10만인 클럽 회원님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 계신데요. 먼저 오늘 컨퍼런스를 주최한 오마이뉴스의 오인호 대표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오인호 대표님은 2000년 세계 최초 시민 저널리즘을 표방한 오마이뉴스를 창간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덧 11월 둘째 주가 되었어요. 그죠? 진짜 세월이 빠르죠. 네. 우리가 연초에 막 들떠가지고 새해 계획 세우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까 우리 사회자가 말씀하신 대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 이 특강을 하고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계절의 변화를 굉장히 잘 느끼는 것 같아요. 매일매일 우리나라의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야, 이렇게 빨리 세월이 흐르는구나 이렇게 느낍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또 전국 곳곳에서 뭔가 꿈틀거리는 사람들, 새롭게 하기 위해서 도전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게 옛날 옛적부터 지금까지의 우리의 고민은 딱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되는 게 아닌가, 즉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문제죠. 그 다음 또 답도 어느 정도 귀결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더불어 함께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빅데이터라는 것과 사회혁신, 시민참여, 이러한 단어들이 함께 어우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2000년에 오마이뉴스를 만들었을 때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의 결합,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오늘 포럼도 그 연장선상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인터넷 시대, 모바일 시대, 또 이 빅데이터 시대에 수많은 정보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 왜 이런 정보들을 분석하고 조합하고 있을까? 그것은 최종적으로 이 아주 새로운 이 흐름이 우리의 가장 오래된 질문,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과 함께 결합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모든 진화는 이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의 이중주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오늘 그 서울특별시하고 웨이버스하고 또 오마이뉴스 10만인 클럽하고 이 세 주체가 아주 좋은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월요일 오후인데도 이렇게 꽉 자리를 메워주신 참여자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서너 시간에 걸쳐서 함께 하실 텐데요. 소중한 의미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제가 교회 갔는데 우리 목사님이 독수리의 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군요. 독수리가 원래 오래 살면 80년 산답니다. 굉장히 오래 살죠. 사람처럼 많이 살죠, 오래. 그런데 모든 독수리가 그렇게 오래 사는 게 아니라 보통의 독수리들은 40년 정도가 수명이 끝난다네요. 근데 어떤 독수리는 80년까지 사느냐? 40년 정도 자란 독수리가 이제 부리가 커지고 발톱이 막 길어지면서 자기 살을 파고든답니다. 그래서 이 부리를, 기존의 부리를 자르지 않으면, 기존의 발톱을 자르지 않으면, 그리고 오랫동안 날았던 이 날개 깃털을 다 뽑지 않으면 바로 죽는데요. 그래서 40년을 더 살기를 선택한 독수리들은 그 오래된 것들을 이제 쪼아내서 다시 부리를 나게 하고, 다시 발톱을 나게 하고, 다시 날개를 나게 하고. 근데 이 과정이 무려 5개월이나 걸린다네요. 다른 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 자기 혁신을 위해서 그 시간을 바치고,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이제 40년을 새롭게 다시 태어나면서 날 수 있다고 이렇게 하네요. 제가 되살아 보면 오마이뉴스가 2000년에 만들었을 때 굉장히 새로운 것이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어느덧 우리 내부에서도
우리 너무 오래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회사나 또 조직도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단히 이렇게 배우면서 혁신하는 모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주 오래된 질문,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더불어 행복하게 살 것인가, 이 질문을 끊임없이 놓지 않고 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40년 더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른 질문, 바른 가치를 가지고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새로운 것과 오래된 것, 이 두 가지의 바퀴를 동시에 생각해보는 그런 의미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귀한 발제를 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 분들, 그 다음에 멀리에서 궂은 날씨에 함께 하신 여러분, 거듭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컨퍼런스는 시작하게 될 텐데요. 자, 이 분위기가 날씨만큼이나 좀 무겁네요. 좀 활짝 한번 옆 사람 보면서 웃어주시고 좀 경직된 몸과 마음을 좀 풀어가면서 컨퍼런스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도 한번 움직여주시고 이제 공부를 시작해야 되니까 어깨도 한번 돌려주시고요. 자, 옆 사람과 수다도 잠깐 떠시고요. 네, 본격적인 공부 시간에는 집중해서 저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첫 번째 세션, 세상을 바꾸는 빅데이터의 힘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만수 한국 커뮤니티 매핑센터 소장님, 네, 앞으로 나오셔서 발표를 하실 텐데요. 임 소장님께서는 커뮤니티 매핑, 사회혁신의 지름길이라는 주제로 집단지성을 이용한 주민 참여형 지리정보 시스템 커뮤니티 매핑 사례를 분석해 주시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소장님 맞아주시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제목이 좀 무겁죠. 사회혁신의 지름길. 막상 제목을 정하고 나니까 엄청 부담이 되더라고요. 예, 네, 일단 저는 미국에 살고 있고요. 예, 한국의 커뮤니티 매핑 센터를 한 3년 반 전에 세우고 한국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1년에 한 10번 옵니다. 예, 네, 마치 옆집 가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이제 제가 커뮤니티 매핑을 하게 된 것은 제가 하는 분야가 주민 참여형 지리 정보 시스템이라고, 저는 도시계획과 보건학을 했고요. 예, 그래서 도시계획에서 한 24년 가르쳤고 의대에 이제 이 정보 쪽에 연구소장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원래 개념이 주민 참여형 지리 정보 시스템은 이제 지리 정보를 공공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참여하지 못했던 그 개인이나 조그만 기관한테 제공해서 그 참여하게 하는 거고요. 요새 나오는 아이디어가 VGI, 자원봉사 지리정보, 크라우드 소싱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자원봉사로 사람들이 지리정보를 제공하고 나누는 걸 얘기하고요. 커뮤니티 매핑은 사실 제가 다시 이렇게 재정의를 했는데요. 주민의 교육 참여 역량 강화라는 목표를 가지고 지리 정보 기술로 지역의 이슈를 찾아내고 이해하고 분석하고 해결하고 또 공유하는 것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커뮤니티 매핑은 사실 커뮤니티의 분야, 또 참여를 위한 소통, 거기에 교육과 또 여러 가지가 있고요. 이론적인 분야가 있고 또 지도라는 기술이 있고, 제가 하는 부분은 이 ING, 지도 만들기를 통해서 그 참여자가 교육과 참여와 또 역량 강화가 일어나는 걸 하는데요. 요게 이제 저 왼쪽에는 지리 정보 자체가 공공적으로 이용됐을 때, 그리고 오른쪽은 그 ING 진행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2005년에 제가 우리 아이들이랑 뉴욕에 그 연말에 갔다가 화장실을 못 찾았어요. 사실 화장실을 찾았는데 줄이 한 1시간씩 길어갖고 결국은 제가 지하철을 타고 그 지금 여기로 얘기하면 서울역 펜스테이션에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5년에 크라우드 소싱으로 화장실 지도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화장실 남자라고 이렇게 별명을 얻어갔고요. 그 바스룸 가이라고. 그래서 이제 이 일로 이런 앱들도 있고, 지금 뭐 유럽에서 특별히 여행 오는 분들한테 많이 이렇게 공합되는 편지도 받고요. 저 일로
뉴욕 타임즈나 뭐 뉴요커 여러 가지 이제 언론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 있었던 건 이런 지리 정보나 그 위치 정보의 기반적인 웹이나 모빌 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그 작은 기관 또 개인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을까. 또 제가 이제 예도 보여드리겠지만 어떻게 빅데이터와 그 주민이 참여하는 데이터가 같이 섞여서 많은 시너지를 익힐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리서치를 했고요. 이건 이제 제가 성이 IM입니다. 임. 그래서 제가 하는 프로젝트는 다 임자가 거의 들어가고요. 네, 그래서 멤피스에 제가 했던 프로젝트인데 저 파란 점이 성폭행자입니다. 저걸 보고 와 그러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서울시 지도를 봐도 저렇게 나옵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데이터를 우리가 종이나 엑셀로 볼 때랑 그 인터랙티브 맵으로 볼 때랑 느낌이 너무 다릅니다. 다가오죠. 그리고 이걸 가지고 부모들은 학교 가는 안전한 길이라든지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믿지 않으시겠지만 이런 지도가 30분 만에 만들어질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또 하는 것들이 지금 나사랑 같이 그 인공위성 데이터를 실시간 이용해서 커뮤니티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뉴욕에 지금 뉴욕과 여러 시에서 굉장히 많은 곳에서 이제 공공 데이터를 오픈해 놨는데 거기에 여기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OK 민원이죠. OK 민원 데이터 같은 것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어떤 종류의 그 컴플레인이 있는지 또 그것이 언제 보고되고 언제 처리가 됐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를 프린스턴에 있는 교수랑 그 흑인과 백인 그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걸 연구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시카고에 있는 그 살인 사건에 관한 데이터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 속칭 말하는 그 공공 데이터 또 빅 데이터들이 쉽게 끌어다가 써서 그 기술적인 것들을 많이 알고 있지 않아도 사람들이 쓸 수 있게 돼 있죠. 이건 제가 제 학생들이랑 한 프로젝트인데요. 한 6년 됐나 봅니다. 학교의 안전지도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앱을 한 30분 만에 저희 학생들이랑 만들어서요. 이 컴퓨터를 하는 학생들이 아니라 퍼블릭 헬스, 공중보건을 하는 학생들이고요. 여기 제가 보이죠? 이렇게 같이 모여서 학교 주변의 안전에 대한 그 퍼셉션에 관한 데이터를 모으는데 2시간밖에 안 걸렸습니다. 이 데이터와 또 그 스마트폰에 여러 가지 센서가 있는데 이거는 빛에 관한 센서를 모아서 어두움에 관한 것들을 체크를 했고요. 또 이거는 뭐냐면 그 스트릿 라이트, 가로등이 고장 났는지 안 고장 났는지, 또 가로등이 나무에 가려졌는지 안 가려졌는지. 제가 이 데이터를 왜 보여드리냐면 캠퍼스의 안전에 관한 데이터들이 물론 경찰 리포트나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외에 주민 참여나 학생들이 참여함으로써 훨씬 더 그 필요에 맞는 그런 그 계획과 또 이제 여러 가지 프리벤션을 할 수가 있고요. 제가 그래서 이거는 제 이제 원래 이 커뮤니티 매핑이 제가 처음부터 관심 있었던 게 아닌데 주말에 우리 학생들이랑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제가 이제 커뮤니티 매핑을 좀 하려고 좀 의미 있는 일을 하려고 주말 프로젝트로 시작된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 이렇게 학교 가는 안전길, 그 신호등이 고장났다, 뭐했다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 지도 전체를 만드는데 2시간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을 가지고 학생들이 자기 맡은 블로그에 가서 데이터만 올리면 되니까요. 근데 이 데이터를 보면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자체에서는 그 효과와 효율 부분을, 왜냐하면 뭐를 언제 우선순위로 고칠 수 있고 또 신호등이 20개가 고장이 나면 그거 갖고 예산을 세울 수 있고요. 또 이 부분에 형평성 부분을 볼 수 있지만 이걸 참여한 학생들은 자기가 올린 데이터가 직접적으로 쓰이니까 엄청 신나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배우고요. 또 참여하게 되고 나 때문에 내가 하는 일로 지역사회가 변하네 하는 그런 역량 강화를 갖게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가끔 전화가 와요. 임 박사님 내가 올린 데이터를 지금 지자체에서 고치고 있어요 하는 그런 그 내용도 오고요. 이런 과정을 알아야 학생들이 데이터를 넣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그 참여자들이 데이터를 제공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배우고 참여하고 역량 강화가 일어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랑 공원에서 매핑을 했는데 저거는 그냥 제가 패스를 할게요. 자기네들이 뭐 쓰레기 버리고 그러는 일들 여러 가지 인연을 하다가 2012년에 허리케인 샌디가 이제 그 뉴저지 저희 집 위를 지나갔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 게 이게 저희 집 근처인데 그때 주유소가 문을 다 닫았습니다. 기름이 배달이 안 되고요. 전기가 나가서 이게 피해고요. 전기 나가고
막 이렇게 줄도 서고 또 거의 문을 닫았는데 거의 폭동이 일어날 뻔했는데요. 제가 우리 그 고등학생들이랑 이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주유소는 있지만 그건 공공 데이터죠. 근데 주유소가 열려 있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기름을 파는지, 또 언제 다시 들어오는지의 데이터는 사실 아무도 갖고 있지 않았죠. 그래서 그 데이터가 그 연방 정부 그 FEMA 연방 재난국에서 저희 데이터 이렇게 갖다 썼고요. 고등학생들이 만든 데이터요. 처음엔 50명이 참여를 했지만 나중에 SNS로 한 1,50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글에서도 저희 데이터를 갖다 썼고요. 이런 데이터가 상용이나 공공이나 데이터가 없었죠. 예. 그래서 그때 이게 그 재난 디파트먼트 에너지, 그러니까 에너지국에서 긴급 콜센터가 생겼는데 거기서 저희 학생들이 만든 지도를 가지고 콜도 응답하고 자기네도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그 중요한 컨셉은 어떻게 보면 인터오퍼러블리티, 그러니까 데이터의 상호 운영성입니다. 이 정보를 가지고 이 사람들도 이렇게 쉽게 대답도 하지만 플랫폼,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와 여러 가지 플랫폼과 상관없이 데이터들을 끌어다 쓸 수 있고 업데이트할 수 있게 그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때 구글에서 국제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했는데 제가 저 맨 밑에 있는 맵플러라는 툴을 이 커뮤니티 매핑으로 개발했는데 가장 재난 때 효율적이라고 그때 발표를 한 거로 제가 그때 슬라이드를 하나 얻었고요. 뭐냐면 재난 때는 정말 그 15분, 20분 안에 액션을 하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최근에 했던 프로젝트들이 이렇게 네팔, 그러니까 이것도 재난 쪽인데요. 네팔에서 어떤 필요와 공급,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구호품들이 썩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연결이 안 돼서요. 근데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스마트폰이나 그런 거로 서로 데이터를 이렇게 찍으면 그게 연계될 수 있게 한 것이 있고요. 이거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모든 프로젝트는 제가 개인적으로 한 겁니다. 근데 이볼라 일어났을 때 이제 그때 이볼라랑 플루, 독감 증세랑 사실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가 트윗 데이터, 하루에 5억 건의 트윗 데이터를 가지고 매일 그 시각화를 했습니다. 독감과 그 이볼라에 관한 것들에 대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요. 예. 그리고 이제 요거는 제가 한 예인데 솔레이크, 그러니까 유타의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범죄에 관한 데이터를 시에서 갖다 끌어다 쓰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보면 저런 거 얼마나 걸리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 그러지만 플랫폼이 제공되고 국가나 기관에서 제공되는 데이터만 제대로 이렇게 스탠다드를 따르면 엄청 그 짧은 시간에 저런 게 만들어질 수 있고요. 주민 참여, 또 시민 참여, 크라우드 소싱으로 거기서 또 제공하지 못하는 데이터들이 제공이 되고 수 있죠. 이거는 한 예인데요. 솔트레이크 시리지만 저기 보이는 데이터는 뉴욕시에 있는 데이터입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한국의 예를 들면 OK 민원 같은 데이터를 민원으로 올리면 그 모든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제공이 됩니다. API로 제공이 되고요. 또 지도로 제공되는데 저희가 밑에 한 예를 들은 겁니다. 지금 소음에 대해서 그 불평을 한 사람들에 대한 분포도가 나온 건데요. 이런 것들을 제가 저희 한국 커뮤니티 매핑 센터에서는 그러니까 속칭 기술자, 전문가들, 테크놀로지 전문가들이 없이 바로 클릭해가지고 데이터를 갖다 쓸 수 있게 저희가 만들었고요. 이건 이제 제가 그러고 나서 한 2013년도부터 이제 한국의 커뮤니티 매핑 센터를 세워서 이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유해시설과 부모님들과 교통안전시설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여기 뭐 보행 안전, 또 모치 박힌 건축 자재 방치, 이거는 기존에 있는 데이터에서 안 나옵니다. 주민이니까 나오는 거고요. 어머니니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데이터가 있을 때는 관에서 어차피 써야 되는 돈이 있잖아요. 훨씬 더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이거 보세요. 돈을 깡패에게 뺏긴 길.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돈을 깡패한테 뺏긴대요. 근데 여기 정말 이런 그 슬라이드를 보여주면 보통 막 웃고 그러는데 여기는 굉장히 굳은 분위기네요. 그래도 안 웃으셔. 하여튼 우리 초등학교가 학생이 이렇게 한 것들이 사실 굉장히 거기에 중요한 데이터죠. 이거는 성인용품점.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지나가지만 사실 학교에서 300m 안에 이런 게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근데 지나가면서 학교가 100m 떨어졌는지 200m 떨어졌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런 걸 올리면 요새 사실 지자체에서 단체장들 분이나 그런 분들이 참여와 소통 얘기하는데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책임감이 또 따르는 거죠. 기록된 데이터니까. 공공 데이터, 이거 제가 이렇게 슬라이드 2개만 했는데 공공 데이터에 대한 정의는 아실 거고요. 이제 거기서 그 커뮤니티 매핑에서는 수많은 새로운 뭐 일거리와 비즈니스 창출하지만 커뮤니티 매핑에 관련된 활동은 주민의 관점에서 데이터가 수집되고요. 또 이런 수집된 데이터가 행정의 계획과 실행 단계에 적용되고 또 그 효율적인 주민들의 소통과 참여 가능하기 위해서 공공 데이터가 필요하지만 또 공공 데이터에서 제공하지 않는 데이터를 커뮤니티 매핑을 통해서 지역 정보를 그러니까 수집하고 보완하고 또 이러한 과정에서 교육과 참여, 소통 그리고 역량 강화가 일어납니다. 이게 제가 그 2년 전에 했던 강북 제세동기 프로젝트입니다. 서울시 통해서 한 게. 근데 여러분들 그 제세동기가 뭔지 아시죠? 그게 전수조사가 1년에 한 번밖에 안 됩니다. 근데 보면요, 위치가 많이 틀려 있어요. 그 주소로 맵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가보면 열쇠로 잠겨 있는 것도 있고요. 또 오래되니까 배터리가 떨어진 것도 있고 패치가 나간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지역의 자원봉사 또 고등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과 연계를 시키면 1년에 한 번 들게 일주일에 한 번 업데이트돼서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한다면 사실은 생명을 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참여한 사람들은 더 큰 보람을 느낄 수 있고요. 이거는 제가 서울시 공공 데이터에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서요. 근데 거기에는 호텔 이름과 그 주소밖에 없습니다. 그 우리 장애인들이 이렇게 만든 겁니다. 서울에 약간은 3,600개의 호텔이 있는데요. 장애인들이 아주 자세히 호텔 주소와 장애인 접근성, 엘리베이터가 있는지 없는지 시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위에다가 장애인들이 이걸 업데이트하니까요. 장애인도 쓸 수 있지만 이 데이터를 또 시에서는 나중에 또 쓸 수가 있죠. 어떤 면에서는 비용 절감도 되면서 데이터를 제대로 이렇게 공급을 하면 너무나 많은, 물론 플랫폼이 있어야겠지만요. 너무나 많은 주민과 또 기관들이 그 데이터를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우리 여기 그 서울시 도서관장 님하고 잠깐 아이디어를 내서 한번 데모를 만든 겁니다. 서울시의 그 헌책방, 고등학생들이 같이 한 프로젝트인데요. 헌책방 매핑을 하면서 저기 이 레이어가 보이죠? 저희 지금 센터에서 추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굉장히 많은 공공 데이터와 그런 인디케이터들을 쉽게 끌어다가 쓸 수 있게 그 오픈 서비스 아키텍처라고, 그러니까 버튼만 누르면 나는 독거노인을 보여주고 싶다. 또 예를 들면 뭐 인컴을 보여주고 싶다 그럴 때 쉽게 보여주면서 자기 데이터랑 오버레이하고 어널리시스, 그러니까 분석 가능하게 저렇게 해놨습니다. 이건 제가 그 메르스 때 지도를 만든 거였고요. 제가 그래서 요새 이제 하는 게 이게 이제 어제 낸 아이디어인데요. 지금 저희 목요일 날 막걸리 전통 지도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그 수많은 그 사람들 그 막걸리에 대한 전통 지도, 그러니까 지역 경제도 살리고 또 그랬더니 어떤 분은 이게 빨리 갔네요. 된장 지도도 만들자 그러는 분이 있고요. 김치 지도도 만들자는 분들이 있고 또 여기 보니까 국립민설박물관에서 68,000건의 그 사진과 그런 거 올려놨대요. 그래서 제가 지금 페이스북에서 커뮤니티를 찾고 있어요. 사람들이 10,000명이 데이터 6개만 올리면 6만 개의 데이터가 지리정보 위에 아주 쉽게 찾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센터에서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웨이즈라고 아시죠? 이스라엘에서 사실은 커뮤니티 매핑의 개념을 가지고 그 교통사고나 무슨 그 트래픽 문제가 있으면 올리는 걸 하는 건데요. 이 회사가 구글에 1.4조에 팔렸습니다. 1.4조에. 그 사람들은 공공 데이터도 잘 쓰지만 이게 제가 자동 오토로 해놨나 봐요. 공공 데이터도 잘 쓰지만 사실은 이런 그 크라우드 소싱을 잘 이용한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엔 지금 그 서울시에서 또 국가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공공 데이터가 물론 좀 더 쉽게 사람들이 접근하고 거기에 이 커뮤니티 매핑이 접목되면 수많은 사회 혁신 그리고 일자리 창출도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어서 오늘 이렇게 좋은 시간 초대해 주신 거 너무나 감사하고요. 제 연락처는 나중에 거의 뒤를 보면 아실 겁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빨리 끝났네요. 제가 긴장해서 그런가 봐요. 보통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소장님 큰 박수로 정말 말씀 잘 들었고요. 화장실 그 경험담 인상 깊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화장실 위치를 매핑하셔서 가지고 고맙다는 편지까지 받으시고 보니까 무궁무진할 것 같아요. 커뮤니티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을 것 같고요. 앞으로 이거 어떻게 발전시키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오픈날리지 코리아 김선우 님이 데이터의 진화, 오픈 데이터에서 스마트 데이터로 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맞아 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김선호입니다. 원래는 그 김학래 박사님이 발표를 해주시기로 했는데 시간 일정상 제가 대신해서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제 소개를 간략하게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기본적으로는 김학래 박사님과 함께 제일 위에 있는 오픈날리지 코리아에서 코어팀으로 같이 코워크를 하고 있고요. ODI라고 하는 오픈데이터 관련된 영국의 기관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도시들의 이제 노드들이 있는데 저희 회사에서 서울 노드를 맡아서 하고 있고 거기서 디렉터를 맡고 있습니다. 솔트룩스에서 오픈데이터 세멘틱 기술이나 인공지능 관련된 연구를 맡아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기본적으로는 오픈데이터하고 빅데이터를 잘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보통 오픈데이터라고 하면 다들 아시다시피 정부 3.0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정부에서 많은 데이터를 공개하고 혹은 아까 임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집단지성에 의해서 생겨나는 데이터들을 많이 생각을 하십니다. 또 빅데이터라고 하면은 흔히 생각하실 수 있는 것들이 소셜미디어 데이터, 그 다음에 센서 데이터, 통신 데이터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죠. 이것하고 오픈 데이터가 어떻게 연결돼 있을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려면요, 일단 스몰 데이터와 빅 데이터라는 것을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약간은 스몰과 빅을 이렇게 좀 자기적으로 나눈 느낌도 있는데 빅 데이터라는 것도 얼마나 큰 것이 빅이냐라고 하는 것이 주제가 뭐 논의들이 많이 있지만 정확하게 규정하기 어렵겠죠. 근데 여기서 스몰 데이터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센서 데이터, 어떤 통신 데이터 이러한 빅 데이터가 아니라 특정한 기관 안에서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작은 데이터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오픈 데이터들은 대부분 스몰 데이터 쪽에 속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하면 빅데이터 쪽으로 연결되어서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생각하실 수 있다시피 기관에 있는 데이터, 스몰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기관과의 협업을 위해서 오픈은 했지만 사실상 잘 안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스몰 데이터와 빅 데이터를 연결해서 가치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논의들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 연결돼 있는가 하는 질문들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에서 과제들도 나오고 연구 과제도 나오고 있어서 다양하게 뭐 오픈 데이터 프로젝트나 아니면 링크드 데이터라는 프로젝트 이름으로 여러 과제들이 나와서 데이터는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실제적인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했던 작업들은 OK 코리아에서 진행했던 작업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단편적인 데이터, 파편화 있는 데이터들을 어떻게 하면 연결할 것이냐를 고민을 하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스몰 데이터, 단편적인 데이터나 파편화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메타데이터가 잘 구축되어 있지 않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특정한 제한된 인원만을 위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니즈가 별로 발생을 하지 않죠. 그래서 보통은 예를 들면 서울시청에서 만든 데이터하고 뭐 경기도청에서 만든 데이터를 협업해서 뭔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데이터셋 간에 잘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인터페이스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데이터셋 자체의 포맷이라든지 또 똑같은 개념이나 똑같은 단어를 의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기법이 달라져서 구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접근이 제한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시다시피 이제 오픈하기에 꺼려지는 데이터들이 있죠. 정책적으로 혹은 보안적으로 또 프라이버시 문제로 인해서 제한되는 것들이 있고 언어적인 측면에서도 제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오픈을 했지만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 데이터를 참고하고 싶을 때 한계가 있게 되죠. 그래서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픈 데이터 바로미터라든지 하는 전 세계적인 오픈 데이터 관련된 인덱스를 낼 때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입니다. 언어적인 측면 때문에 공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측정이 잘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이 또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픈 데이터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아까 제가 그 서울노드의 디렉터로 맡고 있는 그 HQ에서 오픈 데이터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나눴습니다. 네, 잘 안 보이는데요. 오른쪽에 이제 anyone이라고 되어 있고 누구에게나 다 열려져 있는 데이터들이 있고, 왼쪽으로 가면 인터널 액세스만 허용되는 데이터들로 단계적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이게 뭐 새로운 개념은 아니지만 오픈 데이터를 얘기할 때 이러한 단계들을 놓고 얼마만큼 공개를 할 수 있는가, 또 이것이 위에 보시면 가버먼트, 정부 쪽이냐 아니면 커머셜한 것이냐 아니면 퍼스널 데이터냐 하는 것들이 나눠져서 각각의 그 섹션에 맞는 오픈 데이터 정책이나 빅데이터와의 연결의 정책을 반영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논의가 점점 오픈 데이터 관련된 그런 소사이어티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픈 데이터가 빅데이터하고 어떤 관련이 있느냐, 이 그림은 아마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가운데에 있는 것이 DBpedia죠. 위키피디아를 시멘틱 데이터로 변환한 데이터가 DBpedia가 되어 있고, DBpedia가 기본적으로 표준화된 어떤 포맷으로, RDF 포맷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오픈 데이터들과 잘 연결될 수 있는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이 보면 스몰 데이터처럼 보이지만 이것들이 잘 연결이 되게 되면 큰 빅데이터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점들 중에 하나는 또 집단지성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도 있고, 당연히 아시다시피 위키피디아 자체도 집단지성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데이터고요. 그렇게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측면을 좀 생각을 해보면요, 개별 데이터셋과 외부 데이터 연결을 하게 되면 데이터 표현력이 향상됩니다. 데이터 표현력이라고 하는 것은 재사용성의 문제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어느 기관에서 구축을 하게 되면 다른 쪽에서 굳이 그 데이터를 다시 만들 필요 없이 재활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 웹 표준 기반으로 구축을 하는 것이 또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월드와이드 웹 같은 경우도 HTTP라는 프로토콜이 있는 것처럼 또 그 안에 HTML 코드라든지, 물론 W3C에서 완전히 스탠다드로 만들어진 것이긴 하지만 그거 외에도 디펙토 스탠다드 같은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따라가면서 그 커뮤니티 내에서 서로 논의를 해가면서 만들어가는 것들이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세 번째는 영문 변환이나 링크드 데이터 적용을 통해서 사람들이 쉽게 그 데이터에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게끔 노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저희가 이제 서울시 열린 데이터 광장에 가보시면 LOD 베타 서비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문화시설, 문화재, 전통시장 뭐 등등의 데이터들을 링크드 데이터 형태로 볼 수 있게 되어 있고, 또 검색도 해볼 수 있고 시각화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을 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 먼저는 데이터 분석의 변환인데, 여기서의 데이터 분석은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오픈 데이터가 잘 정제될 오픈 데이터들을 잘 정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현의 부분에서 오류가 있다고 하면 그것들을 바로잡고,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데이터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곳에는 서울시라고 써져 있는 경우가 있고 어떤 곳에는 서울특별시라고 써 있는 경우가 있고 다 다르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로잡고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데이터 모델링은 서로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공통의 모델을 가지고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서울시의 어떤 행정구, 법정동 이런 것들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잘 모델링 해놓고 거기에 맞게끔 데이터를 입력하는 기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데이터 모델링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상세화 같은 경우에는 이런 모델을 가지고 만들어진 데이터에 추가적인 정보들을 더 상세하게 집어넣는 단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가 같은지 혹은 서울시청이 서울 안에 있다라는 정보들을 넣는다든지 등등의 또 COLSO 같은 다른 참조 정보를 넣는다든지 추가적인 정보들을 더 인리치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해서
링크드 데이터 시스템을 구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제3자가 스파클 엔드포인터 같은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가져간다거나 아니면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시각화를 한다거나 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시스템 아키텍처는 크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데이터셋이 있고 그것이 RDF 파일로 미리 만들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 MySQL 같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들도 있는데요. 이것들 온톨로지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스파클 엔드포인트를 통해서 외부에 노출하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내부적으로는 이런 기술들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들이 좀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요. 하나하나 소개해 드릴 시간은 없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이 다 오픈소스로 구축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링크드 데이터 시스템이나 아키텍처를 구성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오픈 데이터라든지 링크드 데이터와 관련된 또 이것들 빅데이터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하는 그런 논의들이 커뮤니티에서 일어나면서 다양한 종류의 오픈소스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것들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잘 조합해서 사용하든가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프로젝트 결과물 같은 경우에는요. 나중에 시간 나실 때 한번 서울시 열린 데이터 광장에 가보시면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시멘틱 관계를 탐색한다거나 여러 가지 옵션에 따라서 문화재를 검색해 본다거나 그 다음에 질의를 실제로 좀 질문을 사용하실 수 있는 분께서는 질의도 해보실 수 있는데요. 이런 밑바닥에 행정구역에 대한 모델링이라든지 이런 기반 작업들이 다 같이 올라가 있는 형태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각화해서 보실 수도 있고요. 지금 시각화에서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것은 사용자가 선택을 하게 되면 그 사이에 어떤 관계들이 있는지를 자동으로 쭉 뽑아내서 보여주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서로 데이터들 간의 연관 관계가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오픈 소스들이나 데이터가 있다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조합해서 사용하는가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당연한 질문인 것들로 보이시겠지만 특히나 오픈 데이터 관련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축된 데이터를 활용할 대상이 누구인가? 정부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오픈하고 있지만 실제로 누가 사용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오픈을 했을 때 그것을 사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나리오가 마련되어 있는가? 단순히 그냥 오픈을 한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계속해서 관리해 주는 것이 중요한데 그 관리를 할 만한 투자가 필요한가라는 것들이 점검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어떤 데이터를 거기에 연결할 것인가, 또 꼭 링크드 데이터여야만 하는가 등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커뮤니티 활동을 하면서 고민들을 많이 했던 게 보통은 오픈 데이터 해커톤이라든지 관련 뭐 시빅 해킹이라든지 하는 이름으로 만들어지는 행사들을 보면 일반적으로는 그냥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그걸 가지고 좀 그럴듯해 보이는 웹페이지를 만들고 끝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런 그 데이터들을 오픈 데이터들을 의미 있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면서 좀 진행을 해오고 있고 그런 활동들의 이제 사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했던 프로젝트들이 코리아 데이터 허브라든지 링크드 데이터 허브라든지 서울시 링크드 데이터 서비스라든지 하는 것들이 국내에 소개되기 전에 저희가 먼저 좀 들여와서 소개도 했었고 이것들이 좀 파급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오픈 스펜딩과 같은 케이스는 또 OK H 센트럴 쪽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로 그 세금과 관련된 우리가 낸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픈 데이터 관련돼서는 허들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것처럼 라이센스의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오픈된 데이터들을 어떻게 유지하고 제어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오픈 데이터가 이제 세큐리티라든지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다 보니까 누군가에게는 유용한 데이터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는 좀 불편한 데이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프라이버시 문제는 내셔널 시큐리티 문제라든지 또 복잡성이라든지 데이터가 굉장히 각 기관마다 다른 형태로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그것들을 정제하거나 또 그 인테그레이션 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노력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다음에 품질의 문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재해 있는데 이런 논의 과정에서 오픈 데이터 진영 쪽에서도 이제 그 ODI 같은 경우에는
오픈 데이터 서티피킷이라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별거는 아니고요. 내가 만든 발행한 오픈 데이터가 실제로 품질이 좋은가 아닌가에 대한 배지를 부여하게 되고요. 그 배지를 부여하는 기본적인 방법은 자가 질문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자가 질문이 재밌는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오픈 데이터 몇 건 했느냐를 보통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위에 보시다시피 법적인 문제, 기술적인 문제, 그 다음에 소셜한 문제, 서포팅에 대한 문제 등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요. 마지막 결론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오픈 데이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단순히 여러 가지 데이터들 그냥 오픈하면 서로 잘 연결되고 잘 될 것이다라고 희망을 가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서로 이걸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학적으로 여러 도메인들에서 전문가들이 좀 모여서 논의하는 장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아까 자료를 잠깐 보니까 그 빅데이터 캠퍼스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이 이미 고민하시고 구성을 하신 것 같아서 잘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첫 번째 세션 마지막 주제 발표 들어보겠습니다. 이재흥 비영리 IT 지원센터 센터장님께서 사회혁신을 위한 시민사회 제언을 발표하시겠습니다. 이재흥 센터장님께서는 전 세계적인 빅데이터 사회혁신의 의미를 진단하고 시민, 정부, 그리고 민간센터 간의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할 계획입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이재흥입니다. 근데 그렇게 거창한 얘기는 안 할 거고요. 그냥 간단한 사례 중심으로 저희가 좀 나누고 싶은 생각들을 정리해봤어요. 근데 그 다들 어렵지 않으세요? 예, 그 굉장히 이해가 잘 되는 표정이신 것 같기도 하고 한데. 일단은 데이터라는 것 자체, 빅데이터 자체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아직은 낯설고. 그리고 사회혁신이라는 단어나 개념도 많이는 쓰이는데 굉장히 좀 아직은 낯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 그래서 저희가 그 시민사회, 시민단체 안에서 이런 그 유사한 활동을 하면서 좀 그 강조드리고 싶은 생각들이나 명확한 그 개념 정의들, 사례들 몇 가지를 좀 같이 나눠보려고 이 시간에 준비했습니다. 참고로 저희 비영리 IT 지원센터는 이제 소셜벤처 사회적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나 비영리 단체 활동하던 분들, 또 IT로 선한 좀 사회공헌을 꿈꾸던 분들, 학계에 계신 분들이 함께 만든 얼마 되지 않은 신생 비영리 단체예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그 IT 지원을 공익적인 단체들에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먼저 사회혁신에 대해서 저희가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 사회혁신이 얘기는 많이 되는데요. 약간 서로 이해가 다른 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매년 한 번씩 전 세계에서 사회혁신가들, 자타공인 사회혁신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세계 대회를 열고 있거든요. 예. 근데 보시는 바와 같이 사이트가 이 세계 사회혁신가 대회 사이트인데 보시면 맨 왼쪽에 로고가 보이시나요? 그렇죠? 예, 로고가 어떤 모양이죠? 네. 예, 대답해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로고가 어떤 모양이죠? 예, 꿀벌 모양이죠. 그렇죠? 예, 꿀벌 모양입니다. 그 자타공인 사회를 혁신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현재 이 시대를 살면서 스스로의 정체성을 꿀벌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이런 건데, 그 이전 시대는 꽃과 나무의 시대였다는 거죠. 세상을 바꾸려면 꽃과 나무의 시대여서 내가 믿는, 내가 같은 뜻을 지향하는 그런 사람들과 단체나 기업을 설립하고 물을 주어서 막 키우듯이 세상을 바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그런 게 너무 빼곡하게 많아서 그런 방식으로는 이제 더 이상 세상을 바꾸기 어렵다. 기존에 빼곡하게 있는 이런 꽃과 나무 같은 다양한 기업이나 조직들 또는 공공기관들을 서로 연결해내는 작은 아이디어와
그런 교호적인 움직임들을 가진 사람들의 창의적인 행동이 세상을 바꾼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혁신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되는 개념이 바로 이 꿀벌의 정체성이고, 그 한가운데 바로 그 우리 지금 여기 자리해 주신 분들 같은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일종의 그 저희는 사실 시민사회에서는 사회혁신을 하나의 방법론으로 좀 이해하고 있어요. 사회를 바꾸는 방법론인데 예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꽃과 나무를 심는 방식이 아닌 꿀벌처럼 섹터 간의 협력을 촉진하고 경계를 넘나드는 방식으로 세상을 바꿔야 한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사회를 흔히 설명할 때 1, 2, 3 섹터라고 나누어서 설명을 하죠. 서울시와 공공기관이 있는 1섹터, 그다음에 기업들이 있는 시장 혹은 마켓 등 프라이빗 섹터가 있고, 제가 활동하고 있는 시민사회 3섹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꿀벌의 시대에는 이 경계를 적극적으로 파괴하고 넘나들어야 된다는 것이 사회혁신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중요하게 얘기되는 것들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제 그 뭐 사례로 더바디샵을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 더바디샵은 혹시 많이 좀 익숙한 기업이세요? 네, 별로 관심이 없으시군요. 더바디샵은, 그렇죠? 근데 남성분들은 그러실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여성분들 많이 쓰시잖아요. 이 그 글로벌 다국적 기업인데요. 전 세계에 약 뭐 700개 이상의 매장이 많을 때는 있었다고 하는데, 더 바디샵의 혹시 CEO가 누군지 아세요? 네, 아니타 로딕이라는 여자분인데 그린피스 환경운동가 출신이에요. 네, 시민사회 활동가가 글로벌 다국적 기업의 지금 CEO입니다. 그리고 더 바디샵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이니까 미션을 이렇게 그 스테이트먼트 해놨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 1번이 환경보호라고 돼 있고요, 2번이 아동 노동 착취 금지, 3번이 동물 실험 반대라고 돼 있어요. 예.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하죠. 이게 비영리 단체일까 기업일까, 경계가 모호해진 기업인데 이런 류의 조직들이 굉장히 많이 출현하고 있고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 사회에서 발견될 수 있죠. 제가 오랫동안 일했던 기관이 희망제작소라는 기관이었는데, 희망제작소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사실 교육 프로그램이 이거였어요. 이건 제목만 봐도 뭘 하는 프로그램인지 아시겠죠? NGO MP 활동가들에게 경영을 가르쳐드리고, 좋은 일 하시는 분들에게 마케팅을 가르쳐드리는. 근데 이게 수강료가 100만 원인데요. 그 살림살이 박하고 시간 없는 시민활동가분들이 정원 40명인데 항상 조기 마감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현장에서 있어보면 피부로 느끼거든요. 내가 하는 일들, 우리 조직을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경영적 원리, 마케팅 원리, 설사 기업의 것이랄지라도 배워야 한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민활동가들도. 이렇게 섹터 간의 경계가 굉장히 허물어져 있고 적극적으로 경계를 허물어야만 한다.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저희가 흔히 꿀벌의 시대 또는 사회혁신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영국의 사회혁신 연구기관 영파운데이션이요, 이렇게 세계 10대 사회혁신 사례를 옥스포드하고 같이 선정해서 발표한 적이 있는데, 이 영문으로 제가 읽다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정말 저렇게 써 있거든요. 오마이뉴스 등 시민 저널리즘, 이렇게. 네, 나온 지 한 10년 된 보고서긴 한데 우리나라도 이렇게 특산품이 하나 있구나, 되게 뿌듯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그 10대 사회혁신 사례라고 선정한 것들만 보더라도 그 10가지 중에서 가운데 이렇게 색칠한 4가지 있죠. 거의 뭐 절반에 가까운 사례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최신의 이런 사회혁신 사례의 공통점이 뭐냐면 바로 디지털 ICT SNS를 핵심으로 해서 모델링이 됐다는 거죠. 기존에 이제 그 다른 사회혁신 사례들도 물론 디지털 IT SNS랑 접목이 많이 되긴 했지만 이 4가지는요 아예 기획될 때부터 디지털 ICT SNS의
그 기술들을 핵심으로 해서 모델링되고 기획돼서 전파가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이제 저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그 꿀벌의 시대 혹은 사회혁신 시대의 두 번째 특징인 디지털 ICT와의 연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회혁신가들이나 요즘에 세상의 문제를 풀려고 하는 NPO 활동가들이 노력을 많이 합니다. 디지털 IT를 어떻게 하면 접목해 볼까, 또 섹터 간 협력 방식으로 해볼까, 굉장히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앞으로는 뭐 이런 흐름들이 더욱 명약관화해질 것이라는 것을 다들 체감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한 그 10년여 동안에 그 보이게 보이지 않게 국내에서 참 많은 시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연히 이제 대표적인 것이 오늘 앞서 그 발제해 주신 분들의 사례처럼 데이터 기반의 사회혁신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서울시가 지금 이렇게 활동하시는 것처럼 각국의 정부들이 앞다퉈서 공공 데이터를 개방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실험적 시도들을 하셨는데요. 어떤 현재 현황에 있다고 좀 공유되고 보고가 되냐면, 오히려 오픈 데이터 하시면서 여러 데이터 량들은 늘어났지만 다운로드율이 감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 특히 이제 애플리케이션 같은 걸 개발해서 조금 더 이렇게 실용적으로 현장에 적용되게 기대하면서 여러 가지 시도들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각국에서 했지만 그마저도 감소세이고요. 2011년 이후에는 전체적인 그 데이터 자체의 다운로드 수도 감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뭘까? 바로 사회혁신을 하는 주체인 사회혁신가들이 여전히 데이터나 디지털 IT 기술을 어려워한다는 거죠. 아직은 낯선 기술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많은 데이터들이 아무리 주어져도 이것을 잘 가공하고 아까 얘기해 주신 그 의미 있는 정보로서 진화시켜 나가는 기술적 역량이라든지 아니면 그 앞선 선례들을 교육받지 못한다면 전혀 백해무익하게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것이죠. 특히 이제 그 데이터뿐만 아니라 디지털 온라인상에서 아까 크라우드 소싱이 굉장히 활발한데요. 정책 제안이라든지 사회 창안 분야에서 이거는 사실 서울시 지금 그 천만상사 오아시스도 똑같은 상황을 겪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여러 업체들하고 같이 올해 재개발 프로젝트를 함께 했는데 2006년에는 서울시 천만상사 오아시스도 막 UN 그 공공행정 대상도 받으시고 했는데 어마어마하게 그 이용률이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좋은 마당이 깔아 놓아져 있지만 조금 더 그 사회혁신가들이 이용하기 쉽게 또는 사회혁신가들을 염두에 두고 여러 서비스나 시도들이 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지 않나. 또 그 사회혁신가들에게 적절한 그 역량 강화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활동들이 병행되지 못한 한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뿐만 아니라 가장 큰 문제는 사실 그 데이터를 공공 영역, 공공기관 못지않게 영리 기업들이 선도적으로 그 생산해내고 계시고 사실 독점하고 계시는 상황에 있다는 거죠. 그 데이터 어그리게이터라고 흔히 뭐 불리우는데 아시겠지만 구글이나 지금 페이스북 같은 글로벌 다국적 기업들이 일상생활의 모든 데이터라든지 자료, 정보들을 무료로 서비스하면서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고 이것이 모두 그네들에게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여기 계신 분들도 스마트폰만 켜시면 뭐 구글 포토라든지 네이버 엔드라이브나 구글 드라이브 같은 거는 다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 데이터들이 이미 그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영리 기업들에서 먼저 선점을 하고 있기에 여러 시민사회에서의 일상적인 활동들이라든지 컨텍스트를 읽어낼 수 있는 여러 데이터나 자료들이 공공기관 혹은 시민사회에서 모으기가 쉽지 않아지고 있는 세상이죠. 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뭐 늘 자주 얘기되지만 이런 빅브라더의 출현이 상당히 염려되는 그런 정세에 우리가 놓여 있기 때문에 이런 영향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사실 이렇게 서울시처럼 훌륭한 공공기관이나 행정기관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우리나라도 뭐 몇몇 중앙정부라든지 공공기관들이 역행하시잖아요. 거꾸로 가십니다. 세상을 거꾸로 사시는데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죠. 사실 데이터나 디지털 사회혁신 얘기할 때 항상 얘기되는 게 일본 사례거든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에 제대로 된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고 있고 설사 측정했다 할지라도 은폐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 그 시민사회나 아니면 그 기업들과 이런 협력 관계들이 많이 좀 깨어지고 있고요. 이런 대안적인 시도들이 일종의 이제 비판하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뭔가 협력하면서 공공기관과 가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이 워낙 역행하시니까 비판하는 대안으로서 가다 보니 점점 그 섹터 간 협력이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이프캐스트라는 그 기관이 바로 방사능 수치를 그 민간 차원에서 그러면 측정해보자. 일본 정부가 제대로 공개를 하지 않고 글로벌 정부가 공개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직접 측정해보자라는 뜻을 가지고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요. 좀 이따 설명드릴 테지만 방사능 측정 데이터 기기 자체를 생산해서 약 300만 개 이상의 데이터를 측정해낸 사례로 보고가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흐름들이 정부나 공공기관과 시민사회나 다른 어떤 주체들이 협력적 관계로만 계속 이어지고 있지는 않는 불신감이 좀 높아진 것이 한 요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 때문에 그 유럽연합에서 작년 2014년 초에 그 디지털 소시오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아젠다이자 운동을 새로 시작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회혁신의 영역에서 디지털 IT가 결합되어야 되는 건 너무 필수적인데 다운로드율이 감소한다. IT 역량이 적어서 또 각국의 정부나 이런 곳들이 오히려 은폐하거나 그 역행하는 시도들을 보이는 곳이 있다. 또는 기업들처럼 독점하려고 하거나 상업적 목적으로 먼저 선점하는 경우가 있으니 여기에 대응해서 같은 뜻을 공유하는 정부 지자체나 기업이나 시민사회가 함께 좋은 선례들을 공유하고 나누는 성공 노하우를 나누는 일들을 먼저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작년 초에 디지털 사회혁신 어젠더이자 운동을 시작을 해서요. 한국에서도 저희가 이제 몇몇 뜻을 함께하는 분들과 함께 작년부터 이런 활동들을 이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사회혁신은 지금 사이트가 열려 있는데요. 총 한 800개 이상의 선례들, 디지털 IT 기술을 잘 활용해서 정부 지자체나 뭐 시민사회, 기업이 서로 협력도 하는 그런 여러 사례들이 공유가 되어 있습니다. 최종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의 내리는 것이 바로 디지털 사회혁신이란 이제 사회 문제 전지구적 도전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참여를 모으는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자 해야 한다라는 것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사례들이 있고요. 많은 사례가 이미 우리 일상생활에서 공유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연구원님께서 소개해 주신 오픈 스pen딩이나 오픈 날리지 페스티벌 같은 사례도 포함이 해서 커뮤니티 매핑 관련해서 뭐 우샤이디라든지 이런 사례를 포함해서 모두 이 안에서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런 흐름을 왜 주목하게 됐냐면 한 가지 조금 더 부가적인 이유가 바로 이건데요. 이제는 기술을 만들어내고 기술 트렌드를 선도하는 흐름도 바뀌고 있다. 일부 대안적으로 바꾸어낸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에 잘 아시다시피 이제 기술은 늘 하이테크놀로지였죠. 고부가 가치를 생산해낼 수 있고 가장 앞서 나가는 경쟁 우위의 기술이다가 한번 이렇게 적정 기술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주로 저개발국의 구매력이나 여러 가지 에너지 조달에 있어서
한계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아주 염가의 기술이 이제 한번 개념화되고 선도됐다가 나왔는데, 이제는 이 디지털 사회혁신이라는 흐름 안에서 시빅 테크놀로지, 시민 기술이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트렌드가 만들어지고 있고, 이것을 리드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더더욱 좀 한국 사회도 이것을 많이 소개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몇 가지 사례, 디지털 사회혁신 유럽에서 보고되는 사례를 공유드리면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오늘 주제랑 가장 잘 맞는 것일 수 있는데요. 이게 스마트 시티즌 키트거든요. 제 아이디로 제가 그 플랫폼에는 개설을 해본 건데, 일단 크라우드 펀딩으로 그 데이터 측정 그 작은 오픈 하드웨어 기기를 시민들이 자기 돈 내고 구매를 해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 이렇게 삑삑 누르면 모든 그 환경 정보 있죠. 방사능 수치부터 시작해서 조도, 그다음에 미세먼지 농도, 그다음에 심지어는 데시벨, 소음까지 한 번에 측정이 되는데요. 이것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저렇게 온라인 플랫폼에 서로 공유를 해서 쌓이고 있습니다, 지금. 더 이상 이제 일기예보 뭐 안 봐도 되고, 그렇죠? 각국에서 방사능 수치 뭐 숨겨도요, 숨길 수가 없죠. 시민들의 이런 자발적인 데이터가 모이면. 그래서 이게 굉장히 폭발적인 그 호응을 얻었고, 대표적인 사례로 많이 소개가 되는 스마트 시티즌 키트입니다. 그리고 뭐 익숙한 그런 그 온라인 플랫폼들도 굉장히 많아요. 뭐 최근에 신해철 씨가 그 돌아가신 지 1주기가 됐는데, 항상 그 정보 비대칭성이 의료 문제에서는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그 플랫폼이 뭐냐면 환자들이 대동단결해 가지고요, 그 어떤 질병이나 그 뭐 사건 사고 상관없이 일단 내가 환자면 다 모이자, 일단 내 경험이나 내 시행착오 다 공유하자라는 Patients Like Me라는 온라인 플랫폼이거든요. 이런 건 뭐 한국에서도 네이버 카페만 있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런데 여전히 그 이런 시도들이 공공적인 영역이나 공적인 영역에서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도 있고, 뭐 고테오처럼 아까 이만수 박사님 얘기해 주신 크라우드 소싱 플랫폼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시도들이 사실 다양해지고 풍성해질 때, 특히 서울시가 많이 그 염원하시고 지금 계획하시는 그런 스마트 시티까지 갈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서울시가 모든 걸 다 직접 주도해서는 하실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어떤 계획에 따라서 서울시의 어떤 사업들이 추진되기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실험적인 시민사회의 여러 프로젝트들이나 자발적인 운동들이나 이런 것들이 하모니를 이루어야지 스마트 시티까지 갈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그 이런 문제식에서 저희도 작년에 이제 그 디지털 사회혁신 포럼이라는 걸 만들어서 한국 사례도 발굴을 해보고, 이런 국내외 흐름들도 서로 교류를 하면서 서울시 포함해서 계속 소통과 협업을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6월엔 아시다시피 그 지방선거가 있었잖아요. 예, 지방선거 이후에 그래서 민주주의 2.0이라는 주제로 그 한국 그 디지털 사회혁신 사례자를 한번 모셔봤는데, 그때 가장 인상 깊었던 분이 바로 이 강윤모라는 분이에요. 그 정치 스타트업을 한국에서 만들었는데요. 우리 동네 정치인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서비스를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나한테 맞춤형의 내가 원하는 어떤 정보로 유권자로서 좀 이렇게 권리를 행사하고 싶지만, 그걸 제대로 좀 그 보여주는 데가 드물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직접 그걸 만들어 보겠다고 해서 활동을 하셨고, 굉장히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여기저기 언론에도 이제 소개가 되고. 근데 이분 지금 어디 계시냐면 그 사업 접으시고 미국에 가 계세요. 네, 사업체를 조용히 정리하시고 미국에 가 계십니다. 미국에서 근데 그 벤처 투자를 받아서 사업을 하고 계세요. 한국에서는 불가능했죠. 그래서 그 구구절절한 이유를 이분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처음에는 이제 선관위에 협조 요청해가지고 데이터 크롤링해서 가져오고 서비스하면 되겠다 싶었는데, 아시다시피 다 PDF로 주더랍니다. 네. 그마저도 없는 게 많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후보자들이 가장 핵심 정보인데 범죄 사실을 공개를 안 하는 후보자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예. 하시다가 그 PDF 형태로 그래서 완전 노가다를 해서 그 이제 런칭을 했는데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수익 구조가 만들어지려면 유료 모델이 성립해야 되는데 한국에서는 이제 사실 공공기관들이 이런 일들을 대부분 하시니까 먼저 하시고 하니까 투자 유치를 하기 어려웠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여러 시행착오와 그 노가다 끝에 한국에서는 아직 시기상조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예, 넘어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 되게 안타까운 사례였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 공공 데이터나 오픈 데이터가 활성화돼 있고 또 섹터 간에 협력할 준비나 자세들이 잘 갖춰져 있었다면 굉장히 좋은 계기 사례가 돼서 폭발적으로 좀 사회 변화의 구심점이 됐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난주에 제가 그 이제 저희 기관이 속해 있는 글로벌 네트워크 회의 때문에 일본에서 좀 모였는데 일본엔 참 그 이런 우리가 지향하는 섹터 간 협력이나 그 시민 사회 주체로 하는 여러 데이터 사례들이 많더라고요. 아시겠지만 이제 관동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에 일본은 섹터 간 협력을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분위기가 다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폐허가 되고 있고 지금 당장 모든 게 뭐 없어지고 있는데 뭐 각 세울 수만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굉장히 최근에 그 섹터 간 협력이 활발해졌는데 이 그 요코하마 로컬 굿즈라는 곳에서 IT 기술을 기반으로 그 요코하마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데 처음에부터 그릴 때 이 그림을 그려놓고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정부 지자체 그리고 기업들 그리고 대학들과 함께 로컬 굿즈가 중심이 돼서 파트너십을 모두 체결한 다음에 그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해서 실제적인 변화나 실제적인 도움을 요코하마 시민들에게 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게 가능했냐고 물어보니까 뭐 여러 이유가 있지만 특히 여기도 요코하마 그 시장님께서 여성 리더로 최근에 바뀌셨대요. 그래서 굉장히 열려 있는 태도가 있는 분이 이제 기초자치단체장이 돼서 이런 섹터 간 협력이 활발해질 수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그 요코하마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뭐 디지털 IT를 활용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다 이곳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코드4 요코하마라는 그 브리게이드 국제적인 이제 소프트웨어 공공적인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팀의 브리게이드도 갖고 있고 아까 언급드렸던 스페인하고는 협력을 맺어가지고 고테오 버전, 고테오의 일본 버전도 만들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저희가 좀 계속 제언드리고 싶은 게 서울시가 직접 그 모든 그 공공 문제를 해결해내는 일들 하시기보다는 한국에도 이렇게 잘 하고 있고 뜻 있는 IT NGO들이 많거든요. 소셜벤처도 많기 때문에 그런 데들에게 그 네트워크나 자원들을 연결해 주시는 방식으로 좀 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래서 그 섹터 간 협력할 때 이제 기업과의 협력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저희 비영리 IT 지원센터가 그동안 좀 주력했던 건 사실 기업과의 협력 구조를 많이 만드는데 그 집중을 했어요. 그 저희가 테크숲이라고 하는 국제적인 IT 나눔 플랫폼의 한국 지부인데요. 여기에 이제 주로 기부하시는 분들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시만텍, 어도비 등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모두 공공적인 일에 쓰이기를 바라면서 제품들을 다 기부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도 비영리 단체이시면 저희 텍스 코리아에 그 검색해서 회원가입 심사 받으시면요, 뭐 윈도우 같은 거나 오피스 같은 걸 거의 무료로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구글에서도 아까 뭐 설명해 주신 여러 그 구글 얼스 프로그램이나 뭐 구글 애드 그랜츠 같은 프로그램들을 모두 무료로 기부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저희는 이제 나름의 좀 집중 분야로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서울시의 역할 아닐까, 공공 부문의 역할 아닐까 싶은데요. 계속 강조드렸던 것처럼 그 섹터 간의 그 역할 분담을 잘 설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그 디지털 사회혁신 그 유럽 보고서에서도 그래서 섹터 간에 해야 할 역할들이나 주요한 사례들을 이렇게 분류해서 그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그 보면 한국에서는 사실 굉장히 좀 공공기관이 많은 역할을 전담하시거나 주도하다시피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불필요하게 이제 시민단체나 기업과 경쟁도 되고 또 반대로 먼저 해주셔야 될 우선순위를 놓치시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공공기관으로서 서울시가 일단은 종합적인 정책 계획을 수립하시는 것이나 또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 또는 특히 이제 공공 데이터를 포함해서 비재정적인 측면 지원을 하시는데 자원을 제공하시는 데 많이 집중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제언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행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제 대부분 그 시민사회나 아니면 기업이 먼저 선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마당만 잘 깔아주면 좋겠지만 위험성이 굉장히 크고 그 도전적인 프로젝트는 좀 쉽지가 않거든요. 비영리 단체나 이런 시민사회가 하기에 이런 프로젝트는 같이 협력을 해봐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여기까지가 제가 좀 정리한 내용인데요. 아직은 많이 낯선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많은 분들께 디지털 사회혁신도 그렇고 공공 데이터나 뭐 오픈 데이터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그 상황에서 이런 그 컨퍼런스 자리 등을 통해서 계속 알려나가는 작업도 중요하겠지만 그 비영리 단체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늘 염려가 되는 건 압도적으로 많은 행정력과 예산력을 갖고 있는 그 서울시 같은 공공기관께서 섹터와 경쟁되거나 중복되지 않게 적재적소에 자원을 잘 써주시고 그로 인해서 좀 섹터가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네, 아주 모범 답안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수고해 주신 세 분의 발표자분들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잠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나눠드린 자료에 보시면 그 10만인 클럽 가입 그 종이가 있는데요. 오늘 이 10만인 클럽에 가입해 주시면 저희가 다이어리를 드린다고 합니다. 바깥에 보면 10만인 클럽 데스크가 있으니까요. 오마이뉴스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가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세션 1을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지금 시간이 3시 21분인데요. 잠깐 휴식이 필요하겠죠? 행사장 입구에 간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간식 드시고 화장실도 다녀오시고요. 잠시 쉬었다가 3시 31분에 세션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